피플투데이에 이어서 또 이슈투데이가 야심차게 매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코너죠. 네, 국정농단 투데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손님이 또 한 번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전해주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원장님, 채널A 첫 출연이시죠? 아, 예, 데뷔 무대입니다. 데뷔 무대십니까?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예. 국정농단 사건 이야기는 오늘도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먼저 보시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걸어오고 있는데 오늘 유독 좀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김태형 변호사 보시기에 네. 어때요? 늘 많이 봤잖아요, 저 화면은. 네, 예. 아,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도 그렇고요. 저 뭐 모든 피고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판에 지치겠죠. 지치니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뭐 본인들도 사는데 날씨도 지치니까 날씨도 더운데 뭐 예. 일주일에 4일씩 뭐 재판 받으려면 뭐 체력적으로 좀 체력 힘들긴 하겠죠. 그럼 그러니까 최순실 씨 좀- 한번 모습 볼까요, 그러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보면요. 예. 갈수록 말라요. 얼굴이 좀. 아. 그러니까 원래 네. 최순실 씨가 얼굴이 가름한 얼굴은 아니었는데 보면 좀 가름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 마스크로 얼굴이 거의 다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야 얼굴 가려고 마스크를 큰 거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마스크가 커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살이 좀 빠져가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우울한 표정이었는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예. 한번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아, 웃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지금 계속 기자들 쪽을 보고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미소를 짓고 들어가서 저희 영상 취재 기자들이 오늘따라 기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좀 표정이 좋은 것 아니냐. 계속 기자들을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경도 벗었는데요. 네, 안경도 벗었어요. 네. 그 법원 출입 기자들이 지난주에 제가 네, 지금 후배 웃으면서 그 들어가요. 법원 올해 아, 출입- 살짝 웃네요. 네. 끝부분에. 예. 올해 출입한 기자가 있어서 한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재판 태도에 네. 대한 평가, 그러니까 재판 자체 내용은 뭐 차치하고요. 태도에 대한 평가만 보면 상당히 한편으로는 놀라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반듯하다면서요? 예, 굉장히 네. 반듯하고 자세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기자들은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은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재판 중에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40년 지기의 버럭. 누가 버럭했을까요? 이 변호인들끼리 약간 설전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그다음 유영하 변호사죠.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이경재. 두 사람이 싸운 거죠. 내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유입니다. 질문하겠다고 싸운 거예요?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에서 증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항상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가 그 항의를 한 거죠, 재판부에. 왜 우리가 항상 두 번째 질문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게 해주세요. 네. 이 신경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먼저 증인을 신문하고 검찰 신문한 다음에 변호인단이 신문을 하는데 네. 두 사람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항상 지금까지는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는데 네. 어제는 이경재 변호사가 우리가 먼저 하게 우리가 먼저 해달라. 한다. 그 재판부에서 이걸 좀 교통정리를 해달라. 그 유영하 변호사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재판부는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이 합의한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두 네. 사람이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될 상황이 아니겠나. 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질문을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아마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저 질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먼저 집에 먼저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 증인이 나왔을 때 피고인이 여러 피고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에 따라서 어떤 한 피고인과 관련된 게 많고 다른 피고인이 좀 적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많은 피고인들 먼저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닌데 재판장이 했듯이 변호인끼리 뭐 먼저 한다든지 협의가 되면 모를까.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피고인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재판은 피고인 1 보시면 피고인 1 박근혜 존칭 뺍니다. 피고인 2 최서원, 피고인 3 신동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어떤 공통된 증인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피고인 1 박근혜의 변호인이 유영하 변호사가 반대 질문을 먼저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감정선을 건드린 게 이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는 중에 이른바 우리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질문을 하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굉장히 방대한 양에 대해서 장황하게 한다. 장황하게 한다. 막 이제 이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예의 없는 염치 없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받으면서 아마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로서는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핵심적인 거 딱딱딱딱 하고 끝나고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되는데 네. 이 이제
이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먼저 하면서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이경재 변호사 보기에는 쓸데없는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재판부한테 아주 바꿔주십시오. 이제 어제 이제 그런 그건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증인 변호사 여러 명 있을 때 대부분 누가 많이 할 건지 사건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네. 아, 피고인 1일이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는 길 거고 2는 짧은 거 먼저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경재 변호사 그거 얘기한 거죠. 나 빨리 하고 이제 쉴게요. 이거. 아니, 네, 김현성 뭐. 예. 아니, 처음 온 친구가 너무 분위기 모르게 얘기하는 건 모르는데 예능을 예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제가 좀 약간 다큐처럼 얘기 드리면요. 예. 네. 제가 앞부분에 나온 영상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되게 이제 이 국정농단 문제가 너무 가십성으로 달려주는 게 대한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네. 보면 볼수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고 병원에 간 걸 너무 작전처럼 막 하얀 포장지에 싸갖고, 아니, 포장지인가요? 무슨 뭐 천을 들려서 보내고. 내성 발톱 때문에. 네, 뭐 병원에 그런 것들이나 금요일에. 지금도 어찌됐든 감옥이나 우리 변호사님은 아시겠지만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본질적인 얘기,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국정농단 문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버럭도 저는 변호사끼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특수관계일 수 있지만 네. 뭐 이경재 변호사와 지금 유영하 우리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이 둘 사이는 변호인으로서 각각 다른 사람이 변호인으로서 좀 기싸움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이 시청자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고 네. 시청자들이 조금 더 본질에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슈를 달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 관계냐 이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런 버럭하는 싸움이 나면서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 최순실 씨는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스스로의 생각에.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때까지는 분명히 저렇게 존경하는 분이다, 모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또 뒤에서는 너무 공주 같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법정 다툼이 이제 슬슬 시작되는 것을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 중에 좀 배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책임을 떠넘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까지는 뭐 최순실이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가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본인도 함께 엮이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분리해서 최순실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한테 죄가 일정 부분 씌어지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미룰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초지일관 본인은 몰랐다고 최순실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전략을 계속 몰고 갈 거예요. 본인은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한 건데 최순실이 자기의 힘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서 예.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 몰고 갈 거고요. 네. 배신을 한다면 결국 최순실이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두고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 어제요 그 재판정에서 이런 풍경이 있을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게 제가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히고 있군요. 제가 흉내를 좀 내려고 이렇게 의자에 딱 기대가지고요. 꼬박 졸고요. 최순실은 딱 이렇게 턱을 개고 변호사랑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너무 달라요. 두 사람의 이 재판에 대하는 태도. 졸리니까 잤겠죠. 아주 좋은. 그러니까 본인 재판인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집중력을 잃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낙서하는 것도 낙서하고, 있고, 뭐 졸고. 갔다가 웃기도 하고. 근데 그게 체력상 이게 집중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좀 조는 장면이 있었다는 걸로 보이고, 글쎄 뭐 최순실 씨가 웃는 건 이제 여유 있는 거예요? 변호사하고 뭐예요? 웃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그래도 추정이 좀 가능할 텐데 네. 일단 그 당시 이제 상황이 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막 뭐라고 좀 말씀 딱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
글쎄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의 심경의 그 변화라고 그럴까요?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순실아, 네가 제발 안고 터져줘. 우리 안고 터진다는 표현 쓰거든요. 예. 아까 최순실 씨가 와서 내가 다 했고 대통령 몰라요. 내가 다 알아서 한 거야. 네. 이랬으면 박근혜 전도 무죄입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공범인데 이쪽 사람이 얘기한 게 없다고 하는데. 네. 근데 최순실 씨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최순실 입장에서 볼게요. 퀴즈. 최종적으로 누가 먼저 구치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교도소든 구치소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일찍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두 사람 다 유죄가 모든 죄된 일부 유죄가 나온다고 합시다. 징역이 나올 거예요. 나온다고 해요. 전부 무죄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죠. 최순실 씨도 그게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예. 그거 알 겁니다, 최순실 씨도.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나 혼자 잘못하면 이거 뒤집어 쓰고 나 혼자 오래 있겠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언젠가 사면 얘기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럼 뭐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단독 배경이야? 아니면 나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박 전 대통령 오더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K재단 미래재단 만들고 박 전 대통령이 문건을 가지고 나가서 나는 네. 시키는 대로 했고 이게 본인한테 좋거든요. 네. 진실은 저도 뭔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느 순간 가면 확 갈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갈라진 게 보이진 않는데 네. 아직 재판이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김태현 변호사 설명은 늘 언제 들어도 명쾌해요. 그렇습니까? 네, 깔끔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게. 네. 또 중요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이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 당사자인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혜라는 단어가 275번이나 나온다. 275번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은 공범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판결에서 네.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무죄를 내린 것과 네.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유죄를 내린 것이 모순이 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본인이 우파 정권,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우파를 지원하고 좌파를 배제하는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무죄를 준 거거든요. 네.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헌법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과 배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김기춘 재판에 또 보면 김기춘 씨는 또 이러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네. 본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봐라. 이게 문화와 관련돼서 이런 좌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실장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지으려면 그러면 실장한테 예를 들어서 영화제에 이런 걸 배제하고 이런 사람은 지원하지 말고 문예 기금을 이런 사람은 지원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죄가 되느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공직자들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네. 네. 왜냐면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저는 대통령의 역할과 실장의 역할, 그러면 실장이 알아서 다 했냐? 근데 분명히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것들 배제하시고 해라. 근데 법원은 그 사람이 선출될 때 이런 것을 위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모순이 돼서 저는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당황스럽다. 이게 실화냐 진짜로.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네, 이게 실화냐, 이게 과연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대한민국에서,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일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좀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죄 자체가 제가 변호사하면서 본 일은 없어요. 판례도 별로 없어요. 많이 쓰는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뭐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솔직히 말해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저도 잘 솔직히 모르는데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좌파 문화예술들을 배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네. 헌법에 있던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이 정치적인 잘못, 도덕적인 잘못, 정치적 힘, 도덕적 책임은 이것을 과연 직권남용죄나 사법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네. 정치적인 다 빼고 제가 변호사로서 된다 안 된다라보다 좀 약간 의구심이 가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을 되게 보고 싶었는데 이 법원의 판단이 이렇더라고요. 죄가 된다. 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나쁜지 한번 보자. 네.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기본적인 전제가. 다만 이걸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서 이 명단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방송 빼고 여기 돈 주지 말고 예. 여기 자르고 여기 붙이고 이 실질적으로 이 행위하는 걸 이제 직권남용으로 죄로 보는 것이거든요. 사법적 잣대로 할 수 있다고 그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영선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를 축소하고 우파를 확대하고 우리는 보수주의 정부니까 좌파를 축소하고 우파 확대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라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했다. 근데 그건 어차피 당신들의 보수 정부니까 정책 기조를 그렇게 가져갔을 뿐 네. 그것이 정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직권남용이라는 사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예.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시와 집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노태강 국장을 찍어내세요. 이거는 이거는 강요가 있으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얼핏 생각하면 대통령 인사권 가진 사람인데 누구든 다 찍어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어쨌든 참 나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쁜 그 사람 예. 근무하고 있나요? 라는 명백한 지시가 있으니까 네. 그건 정치적인 책임 물론이거냐 사법적 잣대까지 들이댈 수 있다고 이제 법원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41%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100%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대통령 대선이 끝나면 그냥 매뉴얼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동아일보도 채널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41%의 대통령만 아니라 전체의 대통령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내가 보수주의를 처방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좌파는 처단하고 지원을 배제하고 네. 우파는 지원하는 이 지시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했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해도 그러면 그걸 아무 말 안 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저는 이번에 재판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네. 재판부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에 배려했다. 그러니까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하는 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배제하고 농단했던 것을 어떻게 사익 추구하고 또 똑같이 보냐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중형을 해야 될 것이 민주주의 문제와 헌법 정신을 농단한 이거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고 2심 그리고 대법원 선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의 공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전달해드리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재판이 있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지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면 벌써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혼난 이유가 공개가 됐는데 예. 그게 최순실 씨를 몰라서였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한테 혼난 이유가 당신은 그 유명한 최순실도 몰라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혼났다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 이재용 부회장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장들한테 신문에 레이저 눈빛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뭔지 본인이 알겠다. 만나보니 알겠더라. 그러니까 눈빛을 째려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도 몰라? 그 말은 결국 지원을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한 삼성이 최순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최순실에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승마 얘기만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얘기만 주로 하고 최순실과 관련되고 정의와 관련된 얘기만 계속 했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삼성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삼성을 독대한 이유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최순실과 정의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거죠. 네. 최순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해야 할 사람이 기업인을 불러서 특정인을 지원하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레이저 눈빛까지 쐈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거는 뭐 국민들이 볼 때도 황당한 문제고요. 네. 법원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불러서 저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모른다고 혼내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래도 뭐 이 세계적인 대기업의 어쨌든 부회장. 그러니까요. 한 30분 그러니까 거의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의 절반 정도를 거의 이제 질책을 들었다. 네. 왜 삼성이 이른바 승마에 대한 지원을 잘 소홀히 안 하느냐. 하냐. 네. 그 전에 승마협회장 맡았던 하나는 잘 했는데 하나보다 더 못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마 그 맥락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독대 끝나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소집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상진 사장 뭐 등등등 이렇게 모여서 아니 지금 박 전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네. 박상진 사장이 바로 이제 그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 박원호 전무도 만나고 황성수 전무도 보내고 하면서 네. 이제 막 이제 급박하게 움직여 가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삼성 쪽에서는 그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만남 이후에서야 어떤 이런 이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 관련된 네네. 부분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검은 그 전에 이미 알기 전에 삼성이 지원을 사실상 결정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후 관계나 정확하게 알았느냐 여부 그것은 지금 나오는 얘기로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던 것 같은데 네. 또 특검에서 나름대로 주장하는 또 근거가 있을 테니까 일전에 국정농단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당시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순실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이 굉장한 실수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이저 눈빛을 쐈다. 이 레이저를 강조하는 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훨씬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돈이 나간 건데 뇌물이면은 뇌물을 준 사람 처벌받습니다. 뇌물이 규정되거든요. 법 받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이재용 부회장 처벌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삼성 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레이저 받고 쏴서 할 수 없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직권남용이에요. 대통령 쪽은요.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직권남용의 일종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겠죠. 그런데 예. 삼성 쪽은 뇌물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랑 권리행사 방해에 우리는 피해자 논리를 펴는 거고 대통령 쪽은 박 전 대통령 쪽은 그걸마저 다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뇌물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레이저 쏜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K재단, 미르재단에 돈을 출연했고 문화영성을 위해서 네. 독일에 보낸 것도 승마 지원을 위해서 합법적 지원한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유라였다. 이게 이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인데 글쎄 뭐 아직 뭐 선고가 남았기 때문에 뇌물도 그렇고 잘은 아직까지 제가 확단할 수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제가 뭐 방송에서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뇌물은 저는 무죄 나올 거라고 보는데 뇌물은 무죄가 나올 것 같다. 보는데 직권남용이 무죄 나오기는 전 쉽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뭐 여러 사람 증언들을 합쳐보면 직권남용 무죄 나오기 저는 이 뇌물이 무죄가 나오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무죄가 되는 건데 이 의견은 어떻게? 아니, 저는 뭐 법리적인 건 제가 네. 뭐 변호사님보다 뭐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건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과연 삼성이 그 시점에서 진짜 최순실을 몰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의심해볼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만났다는 2015년 7월 25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이 메르스로 엄청나게 이제 고통받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가 이제 6월 교통방송 시기였고 그때 메르스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병원이 삼성병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당시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서울시에 있고 계셨군요. 그 예. 삼성병원이 폐쇄될 만큼 그리고 메르스 환자들을 본인들이 많이 숨기고 많이 그분들이 본인들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리 대상자들이 계속 메르스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찌됐든 대통령이나 복지부 장관이나 모든 정부 사람들이 삼성의 합병 문제만 꽂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합병 전에 25일 날 불러서 니 왜 안 하냐? 이거 해줘야 너 합병 시켜주겠다. 국민연금 이게 6개월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네. 참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네.